자, 386페이지 85번 분계 같이 해보겠습니다. 85번은 어떤 거래이냐? 당사는 전월 주식회사 제1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그러면 단기 대여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단기 대여금이라고 개정 과목을 추측할 수가 있죠. 단기 대여금과 단기 500만 원에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총 543만 원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똑같은 회계 방식이 84번과 똑같죠. 자, 선납세금 7만 원 되겠고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543만 원이 된다는 거죠. 543만 원. 500만 원이 원금이고 50만 원이 이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원금은 단기 대여금이 감소하게 되죠. 단기 대여금 거래처가 제1상사가 되는 거고요. 500만 원이라는 자산이 감소해 주고, 그리고 50만 원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자 수익 50만 원. 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이 550만 원으로 일치하게 되죠. 자, 86번 분계는 어떤 분계인지 보겠습니다. 86번. 보통예금에 대한 3개월분 이자 10만 원 중에 원천징수세액 14,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이다. 자, 마찬가지로 선납세금 14,000원, 그리고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어요. 이자가 보통예금 한국은행에 86,000원이 아니다. 그렇죠. 86,000원이죠. 86,000원이 들어옵니다. 10만 원 중에서. 자, 그런데 대변이 좀 복잡하게 됐어요. 자, 대변이 왜 복잡해졌느냐? 우리가 이 3개월분 이자라고 했는데, 요 3개월분 이자 10만 원 중에는 전기에 이미 수익으로 인식했던 81,000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에는 실제로 받은 수익이 아니라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킨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분계가 전기에 결산할 때 차변에 미수 수익 잡았고 대변에 이자 수익 잡은 게 81,000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게 실제로 이자가 들어왔으니까 대변의 미수 수익을 인식해 가지고 자산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기에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81,000원을 뺀 19,000원이 단기분의 이자 수익이 되는 것이고요. 81,000원은 전기 때 이미 이자 수익으로 반영을 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차변 10만 원, 대변 10만 원. 다음은 87번의 분계는 어떤 분계인지 보겠습니다. 87번. 대표이사 최민철로부터 시가 1억 원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당일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자, 대표이사가 회사 법인에게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차변의 건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취득세도 이 건물 취득과 관련된 그 비용이기 때문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05,0
000,000. 자, 대변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텐데요. 대표이사가 그 증여한 건물의 시가로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 있어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리고 500만 원은 현금이죠. 현금이 나갔죠. 대변의 현금이 5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산 수증 이익. 또 88번도 비슷하네요. 밑에 있는 88번도 한번 볼까요?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이재민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기증받았습니다. 본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됐고요. 이재민이 실제 취득한 토지의 금액은 2억 원이었으며 수중일 현재의 공정가치는 3억 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재민 주주가 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가격은 우리 법인에서 회계 처리할 사항이 없죠.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1,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취득원가로 취득세도 보았듯이 이 문제에서도 차변의 토지가 3억 1,500만 원이 되고요. 자, 왜 3억으로 보는지 아시겠죠? 공정가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 같고요. 자산 수중이익 역시 공정가치로 3억 원. 그리고 1,500만 원은 현금이 나가죠. 이렇게 되겠죠. 네, 자산 수중이익 공부했고요. 다음은 8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는 주식회사 상일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300만 원 중에서 50%는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했고 나머지 50%는 채무를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이것도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죠. 채무 면제 이익. 자, 차변에 우선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에 기록하겠습니다. 거래처는 상일 300만 원이고요. 대변에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으니까 당좌예금 우리은행 150만 원. 나머지는 그 면제를 받았으므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나머지가 150만 원이죠. 50%. 그래서 차변의 부채 감소 300, 대변의 자산 감소 150, 수익 발생 150. 채무 면제 이익도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죠. 뭐 이런 자산 수중 이익이라든지 또는 이 채무 면제 이익이라든지 이런 개념 과목은 사실 시험에서나 또 우리 그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개념 과목은 아닙니다. 시험이나 뭐 실무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개념 과목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끔씩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념 과목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길동 상사의 주식에 대해 15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원천세는 뭐 없다고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에 150만 원 자산 증가했고요. 대변에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이죠. 배당금 수익 150만 원. 뭐 이 90번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는 이렇게밖에 분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배당금 수익의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냐면은 그 길동 상사가 이 중간 배당을 결정한 시점, 그 결의한 시점에 그 배당금 수익을 원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이제 그 길동 상사에서 배당을 실행했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결정했을 때 어떻게 분개했을까요? 배당금 수익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그러면 실제로 받았을 때는 이제 배당금 수익 대신에 이 자리에 미수금이 들어가는 거죠. 미수금이. 그러나 지금 90번에서 정말 배당금 수익을 결의하는 날 인식했다고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료만을 가지고서는 이 시점에서 배당금 수익을 인식해 줄 수밖에 없죠. 이제 만약에 괄호해 놓고 수익의 인식은 배당을 결의하는 시점에서 인식한 바 있다라고 했다면 대변은 배당금 수익이 아니고 미수금이 돼야 된다 이거죠. 미수금이 회수된 걸로 봐야 된다. 다음은 9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보통주 천조 액면금액 한 주당 5,000원, 장부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에 대하여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아래와 같이 당일 수령했다. 뭐 이것도 수령을 직접 한 거죠. 자, 그래서 현금 80만 원 받았고요. 주식은 100주를 받았습니다.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가 필요 없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주식 배당을 받은 기업은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회계 처리를 하죠.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하지만 배당을 받은 기업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보유 중인 주식의 수를 100주를 더 늘려주면 돼요. 수량만. 금액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의 수량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산이. 그래서 자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에요. 주식을 우리가 유상으로 매입했다면 돈이 나갔으니까 회계 처리를 합니다만은 주식을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부에 수량만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매입 단가가 떨어지죠. 수량이 늘어나고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주식 매입 단가가 평균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은 그 처분 이익으로 손익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마시고 현금 배당만 차변에 당일 현금으로 들어왔네요. 현금이 80만 원. 이것도 우리가 결의했을 때 그 수익을 인식했다는 말이 없었으므로 배당금 수익으로 요 시점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91번은) 현금 배당만 이렇게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다음 92번 볼게요. 본사 건물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 과혼합한 금액이 20만 원이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런데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론 부분을 공부할 때
회계 오류의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회계 오류 수정, 회계 오류죠. 회계 오류 수정 손익으로 당기의 손익에 그냥 반영해라 그랬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것은. 만약에 중대한 오류다 그러면 소급 적용해가지고 전기분의 손익계산서 다시 만들고 당기분의 이익잉여금이 변경되는 거죠. 전기의 당기순이익이 고쳐지면 2월 이익잉여금이 증가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이 입금된 돈이 차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한국은행에 2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전년도에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납부해가지고 그것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분의 그 전기요금이 비용이 판매관리비가 20만 원이 과대하게 계상됐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20만 원 지금 과대 계상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이거. 그러면 전기가 안 고치고 20만 원이 금액이 미미해서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기의 수익으로 봐요. 이거를. 단기의 수익으로 봐주는데 이것을 영업의 수익인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그냥 봐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2년치를 합치면 결국에 당기 순이익은 같아지는 거죠. 시기적으로 이익을 좀 전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 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 또는 반대의 경우라면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93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의 거래는 매출처인 주식회사 여유통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던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50만 원을 차감한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차입했으므로 계정 과목의 이름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3천만 원 이에 대한 이자 200까지 해서. 그러면 부채 감소는 차변에 오잖아요.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와야 되겠죠. 거래처는 여유통상으로 해서 3천만 원 부채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이제 200만 원 발생한 거죠. 이자 비용 200만 원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대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우리가 했어요.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래서 예수금이 되죠. 법인이 원천징수 한 것은 예수금이에요. 당한 것은 선납세금이고. 그래서 50만 원 빼고 이것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보통예금 한국은행 얼마를 송금했을까요? 3,150만 원을 3,150만 원을 송금했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9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회사는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도 전기오류 수정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해야 돼요. 자, 아까는 우리가 그 과온합한 전기요금이 입금이 되어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부채는 대변입니다. 손익에 영향을 안 주는 개정 과목이죠. 부채는. 근데 차변에 오는 게 뭐냐면 퇴직급여가 오죠. 퇴직급여. 그러니까 전기에 퇴직급여 1,000만 원을 비용 처리 안 했던 거예요. 비용 처리를. 그래서 즉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추가로 계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는 이걸 퇴직급여로 하지 말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1,000만 원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증가시켜주면 된다. 단기의 퇴직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전기오류 수정 손실. 퇴직급여 대신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그리고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네, 94번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일반 분계 연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95번부터는 이제 결산 수동 분계 쪽 문제가 계속 몇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95번 결산 분계 가보겠습니다. 95번.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기말 현재 미사용된 금액 13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다. 이거 우리 소모품 정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B로 처리했던 소모품을 결산 때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이 있다 할 때 자산 잡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광고 선전비로 볼펜에 로고 회사 마크 넣어가지고 회사 로고 넣어가지고 그 판촉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 다 소비를 안 했다는 거죠. 미사용한 것이 130만 원이 있다. 이것을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즉 자산으로 잡기로 했다 이거죠. 소모품 정리분계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모품 정리분계라면 차변이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차변의 소모품은 마찬가지고 대변이 광고 선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미사용한 판촉물을 자산으로 증가시켜주고 또 우리가 사전에 미리 비용 처리했던 비용에서는 비용을 취소시켜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거죠. 결산 때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정리함으로써 정확한 손익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96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각각 가지급금 계정에 30만 원, 가수금 계정에 7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을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의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후 반납액. 자, 그러니까 자, 25일 날 출장 갈 때 30만 원 가지고 가서 가지급금으로 회사가 계정 처리, 회계 처리 해 놓은 거예요. 가지급금. 그리고 박상준 사원이 정산한 후에 회사 통장에 입금을 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서 그냥 가수금으로 잡아놨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가수금은 부채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오늘 부채를 이제 감소시켜서 정리해야 되고요. 자산, 요 가지급금도 요 자산도 감소시켜서 정리해야 해야 되는 그런 결산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결산일의 정리분계, 출장비는 전부 여비교통비로 정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얼마가 되느냐? 3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7만 5천 원을 회사가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여비교통비가.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가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켜줘야죠. 그리고 대변이 가지급금 또 정리해야죠.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박상준이라고 돼 있을 것이고, 가수금에도 이제 입금자가 있으면 박상준으로 거래처 코드 걸어놨다면은 가수금도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니까 일단은 가수금은 넣지 않겠습니다. 네,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꼭 넣어야 돼요. 박상준.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정리. 네, 결산 수정 분계로 나올 만한 예제들입니다. 지금 95번부터는. 다음에 97번은 어떤 예제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자, 부족했었다. 부족했었으면은 대변에 현금이 나갔겠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차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4만 원 중에서 3만 2천 원은 시내교통비가 누락이 된 것이 밝혀졌으며 잔액은 업무상 사용되었으나 결산일까지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은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대변으로 가야 되고요. 차변에 오는 게 여비교통비 32,000원.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은 잡손실 8,000원이 잡손실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32,000원, 잡손실이 8,000원이 되고요. 대변이 그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거죠. 현금 과부족 4만 원이 대변에서 감소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현금 과부족 정리하는 문제도 결산 수정 분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98번 결산 수정 분계로 나올 수 있는 예제. 90 번호가 아까 갑자기 95번 뭐가 잘못됐나? 이게 97번이었군요. 조금 적게 97번이었어.
네, 98번 맞습니다. 98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을 22년 5월 1일에 차입하여 24년 5년간 균등액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한다. 자, 24년부터니까 내년부터 5년간 균등으로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3년 결산일에 해당 금액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라 그랬습니다. 해당 금액이 얼마냐를 따져야 돼요. 자, 5억 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장기 차입금이라는 거죠, 이게. 5년간 갚는 거니까. 그런데 작년에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24년 내년부터 이제 이걸 갚아 나갈 텐데 5년이니까 1년에 1억씩 갚아 나가겠네요. 그러면 내년에 갚을 1억 원만 유동성 대체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차기에 상환할 1억 원에 대해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신한 1억 원은 감소시키고 대신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 똑같이 신한 1억 원 증가시키는 겁니다. 예, 같은 부채이지만 차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를 감소시킨 거고요.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를 증가시킨 겁니다. 부채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비유동 부채가 감소하고 유동 부채 쪽으로 증가시켜 가지고 회사의 유동성 판단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죠. 다음은 99번을 보겠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에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에 대한 상각비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사채 액면금액은 1억 원인데 발행금액을 9천만 원에 했으므로 여기에서 요 1,000만 원이 바로 뭐냐면은 1,000만 원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이 차금을 우리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상각해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야죠.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유효이자율로 먼저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 풀 때 우리 다른 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그 기본 분계 형식이 뭐냐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 대변의 현금이고 그리고 그 차액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표시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론 때 배운 겁니다. 이 이자 비용은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이걸로 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부 금액은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여기 9천만 원 발행 금액이 장부 금액입니다. 첫 해에 이게 첫 해라고 보시고 첫 해의 장부 금액은 이제 9천만 원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9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유효 이자율 발행 시 요 시장 이자율과 같습니다. 시장 이자율과 이걸 알아야 이걸 곱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자율이 하나도 없어요. 액면 이자율도 없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대변의 현금은 뭐예요? 이거는 액면 금액에다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을 하는 거죠. 이만큼을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유효 이자율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유효 이자율이 가령 5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현금으로 나가는 이자율은 40만 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액 10만 원을 이번 회계연도에는 상각을 한다 이 말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게 기본 형식입니다. 차액을 상각하는 거. 그런데 이걸 갖출 수가 없네요. 갖출 수가 없고 이게 뒤에 답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300만 원이다 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300만 원 그냥 인식하고 이걸 모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300만 원을 그냥 상각하다. 나중에 뒤에 답지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분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형식을 갖춰야 돼요.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99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그런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분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10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보험료 납부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화재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라.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료, 이런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1년치를 대부분 납부한단 말이에요. 1년치가 아니고 2년치를 납부했네요. 기간이. 보험료 2년치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가 전부 다 선급이에요. 선급. 그렇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미경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잡고 단기의 비용에서 차감시켜줘야 되거든요. 월할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할 때 전부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단기의 보험료가 아닌 것도 지금 비용으로 처리된 거죠.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해야 돼요. 월할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400만 원이고요. 총액이 400만 원 곱하기 미경과를 달로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지금 2년이니까 24개월인데 경과된 것을 세는 게 더 빠르겠네요. 6개월만 딱 경과됐어요. 그렇죠?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24에서 6을 빼면 미경과된 거죠. 24에서 6을 빼면 18개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8 나누기 24 해야 미경과된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300만 원이 나오네요.
요 300만 원을 우리가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자산을 잡느냐? 이게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선급 비용. 그리고 대변은 보험료, 단기의 보험료에서 취소시켜 줍니다.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자산으로 증가시켜 가지고 내년 내후년의 비용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비용 취소. 내년으로 여기는 2년이니까 24개월이니까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100번까지 연습하고요. 100번까지 연습하고 101번부터는 다음 시간, 다음 이제 분계 연습 시간 내일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